안녕하십니까. 절세의 달인 문계성입니다. 네. 유구무원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좀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절세와 관련된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니까 많이 좀 등한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컨텐츠를 올리게 된 이유는 현장에서 한 8개월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대표님께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절세 금액 자체가 너무 커요. 그래서 매년 절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빨리 우리 이제 구독자님과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화면을 켜게 됐습니다. 자, 먼저 이 대표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절세와 부담금을 줄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담금은 뭘까요? 네, 4대 보험료, 4대 보험료. 그리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3대 보험료지만 우리 대표님 입장에서 4대 보험료죠. 이게 어떻게 좀 줄어들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각 그 컨텐츠별로 좀 구분해서 촬영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개념입니다. 사내근로, 그 다음에 공동근로복지기금 개념인데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말 그대로 회사 내에 근로자를 위한 복지기금의 법인을 별도로 설립을 합니다. 당연히 이 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고용노동부 인가사항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인가를 거쳐서 역시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고용노동부를 통해 인가받고 법인 설립하고 그 다음에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발급을 받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이 사내는 뭐고 공동은 뭐냐? 사내는 회사 내에 하나. 예를 들면 대표님께서 여러 사업체를 또 운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세워서 이렇게 이제 여러 사업체를 하나의 기금에서 복지를 주는 부분이죠. 공동근로복지금, 사내근로복지금은 좀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이건 좀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당연히 공동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이 사내 공동근로복지금 역사를 찾아보면 아주 오래됐죠. 1983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설치를 권장을 했지만, 실제로 법을 제정하기는 1991년이고, 최종적으로 2010년에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법규를 찾아볼 때는 근로복지기본법을 찾으셔야 돼요. 네,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전 법규입니다. 나오긴 나와요. 그래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여러분께서 관련 규정을 찾아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많은 이제 사업주님들이 복리후생비 우리 하고 있는데 뭐 복지를 별도로 할 필요가 있나? 또 어떤 병원은 우리는 그렇게 복리후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아. 뭐 복지기금 뭐 급지할 필요 있어? 거기에 법인 세우면 또 출연금 내고 돈도 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병원도 운영하기 힘든데 우리 사업체도 운영하기 힘든데 무슨 복지기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지금은 이제 첫 스타트지만 계속해서 제가 촬영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업데이트 계속 할 겁니다. 꼭 봐주시고 기존 유튜브에는 아마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이 안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잘 캐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복리후생비하고 그러면 사내근로복지금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복리후생비는 일단 한계가 있죠. 자,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가 넘어서게 되면 급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또 반대적으로 이 사회통념상 인정된 범위를 넘어갈 경우에는 사업주 입장에서도 비용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 업무 무관 지급,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급이다라고 해서 경비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출산정년금은 1억을 줬다. 자녀 1명 낳는데 이게 과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법이냐,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복리후생비는 어느 정도 한도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많이 하는 경조사비 한도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한도가 넘어가면 경비 처리가 안 되죠. 사업주 입장에서도. 그죠? 그리고 받는 사람 입장도 복리후생비가 일정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비과세가 되지도 않고 또 과세가 되면서 어떻게 되죠? 4대 보험료도 또 부담을 해야 되겠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 3대 보험료죠. 네. 이렇게
한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런 한계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따라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비과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무엇보다도 사업주 대표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일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출연 즉 돈을 그쪽에 넣게 되면 100% 비용 처리가 됩니다. 뭐 업무 무관 이런 게 없어요. 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게 되면 100% 비용 처리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바로 다음 페이지 정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항목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경조사비 확장 행사 요 틀 안에서는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것도 한도도 있다. 항목이 제한적이다.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지급이 또 항목이 굉장히 다양하다. 이 부분도 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특별상급 지급이 어렵다. 그래서 세금과 사대보험료 부담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갔던 어느 병원의 원장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페이닥터가 있는데 굉장히 일을 잘하고 너무 고마워서 1,000만 원 정도의 상여금을 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기 전이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 원장님이 1,000만 원을 주려고 했더니 이분이 이제 대략적으로 소득이 높으시니까 실효세율이 한 40%, 그러니까 4대 보험료까지 해서 그러면 나는 경비 처리해서 1,000만 원을 주지만 상여금으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원장님이 대표 원장님이 받는 우리 페이닥터님은 어때요? 실효세율이 40%니까 60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주려고 하는 거야. 1,000만 원 준다면 왜 600만 원밖에 못 받냐 이거죠. 뭐 때문에? 세금과 4대 보험료 때문에. 자, 이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원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내가 1,000만 원을 주면 나도 경비 처리되고 받는 사람도 세금이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굉장히 좋은 혜택이죠. 자,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죠? 네. 자, 임직원 사용 편의성이 제한적이다. 즉, 우리가 뭐 법인이면 법인카드를 전 직원에 주면서 쓰라고 할 수 없죠. 그죠?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법인이 아니더라도 회사 카드를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전 직원이 카드가 지급이 됩니다. 뭐 요청하시면.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카드를 자기가 자기 항목에 맞는, 자기가 쓰고 싶은 항목에 맞는 거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좋죠. 네. 자, 이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근로자 그리고 우리 대표님 어떤 부담금을 갖고 있고 어떤 세금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기사에 난 거죠. 동아일보에 난 기사인데요. 자녀당 1억씩. 자, 부영그룹에서 직원이 출산을 하게 되면 자녀당 1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을 했어요. 실제로 했는데 이게 굉장히 사회 이슈화 됐습니다. 사회 이슈화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는 사람 입장에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증여로 처리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세금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증여로 봐주세요. 나는 그렇게 좀 계산할 거예요. 그게 되나요? 안 되죠. 과세관청에서는 뭐 납세자가 내고 싶다 해서 그렇게 낼 수 있나요? 다 해석을 하고 나름대로 세법을 적용받겠죠. 자, 그럼 근로소득으로 볼 경우에는 자녀 1명 1억일 경우에는 근로소득 볼 경우 3,800만 원에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고요. 지금 연봉 5천만 원 받는 분일 경우에 가정한 겁니다. 자, 증여세를 볼 경우 1,000만 원으로 떨어지죠. 그러나 과세관청에서 이걸 과연 증여로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근데 여기 또 하나 추가되게 이건 받는 사람의 단순한 세금만 계산한 거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추가적인 어떤 부담금이 생길까요? 자, 법인의 입장에서는 업무 무관입니다. 업무 무관. 그래서 법인세 19%와 지방세까지 해서 2,100만 원의 추가적인 법인세가 업무 무관으로 경비 처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법인세를 내야 되고요. 또 4대 보험료를 또 회사 측에서는 저 빨간 건 다 회사 측에서 부담해야 될 거죠. 검정색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거고요. 자, 근로자는 3,800만 원 세금을 내야 되고 또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금도 내야 되고 회사는 4대 보험료를 부담을 해야 되니까 1,030만 원 차이가 나죠. 받는 사람은 3대 보험료만 내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맞습니다. 퇴직금이 따로 붙어요. 퇴직연금 넣어주려면 또 890만 원 넣어줘야 되고요. 이게 이제 기사에 난 내용입니다.
자, 기업 부담금의 합계해서 한 4,020만 원. 빨간 것만 했을 때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1억을 줬는데 법인의 입장에서는 세금과 퇴직금과 여러 사대보험료까지 합하면 추가적인 4천만 원의 네, 금액이 든다라는 거죠. 이게 기업 부담금이 세금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자, 바로 대통령상을 줬죠. 부영그룹에. 그러면서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주도록 2024년에 시행령으로 올해죠. 바로 개정을 해야지 바로 실행해 버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소득세법은 개인사업자죠. 그리고 법인세법은 법인사업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 따르면 자 6의 2를 추가를 했죠. 그래서 종업원의 출산 또는 양육의 지원을 위해서 해당 종업원에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적용되는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어떻게 하겠다? 경비 처리해 주겠다라고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사업주 대표님도 출산 장려금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경비 처리가 된다. 특히 법인 역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손비가 가능하다라고 네,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령을 개정해서 바로 하기 때문에 경비 처리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번에 이제 올해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출생 이후 2년 이내에 공통 지급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 즉 두 번까지는 네, 비과세 전액 비과세 한도가 없어요. 한도가 없어. 와, 그리고 뭐라고 24년 수당 지급 시에는 21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도 포함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는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네. 주는 사람도 경비 처리 해주고요. 대표님도, 그 다음 사업주도, 그 다음에 받는 사람도 네, 소득세 전액 비과세 해주겠다. 자녀를 많이 네, 출산해서 우리나라가 백이민족이 사라지는 것을 막겠다. 뭐 그런 내용인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이게 지금 아까 그 내용이잖아요. 만약에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세법 막 바꾸고, 그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만약에 사내근로 복지기금으로 지급을 했다면, 영원이죠. 영원. 왜? 법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내근로 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순간 비용 처리 깨끗하게 되고요. 받는 사람도 네, 이거를 비과세 형태로 잘 받을 수 있게끔 포트폴리오 짜면 다 소득세도 영원이 됩니다. 단 받는 사람의 어떤 증여세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법의 종류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득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증여세 문제가 이슈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기금을 받는 게. 그래서 그런 증여세 이슈만 없다면 증여세마저도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컨텐츠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